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다시 해피 뉴 이어. 제가 오늘 아침 방송을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하긴 했는데 녹화 단추를 안 눌렀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오디오만 들으셔야 될 텐데 크리스마스 데이인데 인사도 안 드리고 방송을 하기는 좀 그래서요. 제가 방송 끝나고 나서 오피스에서 지금 이 앞부분만 여러분들께 짧은 인사 드리는 겁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미국 2023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데이 오늘의 미국 듣고 보시겠습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세상은 어수선하지만 올해 크리스마스에도 미국인들은 가장 좋아하는 크리스마스 시를 접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도 어린이들과 이 시를 읽고 산타클로스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 동심의 크리스마스 이벤트에 참여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도 바이든 대통령과 특별 검사들을 욕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모든 마음이 베들레헴에 가 있다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크리스마스에 어느 때보다 강하게 가자 지구를 공격했습니다. 2023년을 보내면서 미디어 평론가들도 탑뉴스 리스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팍스뉴스 커멘테이터가 본 2023년을 전해드립니다. 미국 경제는 수치상으로는 괜찮은 편이지만 국민들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언론이 인플레이션과 경제 불안감에 초점을 맞춰 보도한 탓이라고 비난합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바이든과 트럼프 시대의 경제를 12가지 수치로 비교 분석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서 가솔린 값까지 두 대통령 시기에 좋았던 것도 있고 한 대통령 때 더 좋았던 경제도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자란 다이아몬드가 고급스러워지면서 다이아몬드 업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집을 비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테기 때문에 뉴 이어스, 해피 뉴 이어 미리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데이가 되면은 뭐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이 있지만 영어로 쓴 시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크리스마스 영어 단어, 이 단어만큼 유명한 시가 성 니콜라스의 방문이라는 시입니다. A visit from Saint Nicholas. 이게 그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1800년대 그러니까 19세기예요. 뉴욕 맨하탄의 한 그 라스트 네임이 무어인 시인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이분들의 가문이 워낙에 부자여서 첼시 영국의 뭐 이름을 따서 첼시라는 그 뉴욕에 있잖아요. 그렇게 된 그분이 쓴 그 시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뭐 병원을 방문을 해서 어린이들과 함께 질 바이든 여사와 이 시를 읽었는데, 뭐 이름 전부 불러드리자면은 클레먼트 클라크 무어라는 분의 시인데, 원래 이분이 쓰고 나서 21년 동안 본인이 쓴 것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자녀들도 이거 아버지가 쓴 거라고 얘기를 해야지 돼요 해서 결국은 세상에 나오고 시집까지 나오고 이번에 그 백악관에 보니까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면서 바로 이 클레먼트 그 클라크 무어 시인의 뭐 시를 많이 쓰진 않아도 시인은 시인이죠. A visit from Saint Nicholas. 니콜라스, 성 니콜라스의 방문이라는 이 시의 시집을 딱 이렇게 장식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 줄이 굉장히 유명하죠. To us, it is. The night before Christmas. 크리스마스 바로 전 크리스마스 이브다. 이렇게 시작되는 뭐 61줄인가 뭐 51줄인가 그렇습니다. 1823년도 12월 23일에 출판했는데 대개 뭐 이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딱 설명을 하자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산타클로스가 하얀 수염에 빨간색 옷을 입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막 주면 아이들이 그 선물을 받고 너무 기뻐한다는 뭐 그런 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이브 깊은 밤중에 눈이 내리던 어느 날 조용히 들어온 한 노인이 어린이들의 집을 방문했죠. 붉은 옷을 입고 흰 수염을 길게 기르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모자가 쓰여 있었고 손에는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노인은 아이들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갔죠. 그리고 아이들 머리맡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선물을 꺼내서 아이들에게 주었습니다. 아주 뭐 심플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크리스마스를 쭉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기도 합니다. 선물은 장난감, 사탕, 과자 등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선물을 받고 너무 기뻐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할아버지는 고맙습니다 하고 외쳤죠. 그리고 할아버지 아이들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마에 키스를 해주었고 다시 가방을 들고 조용히 아이들의 방을 나갔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아이들이 잠든 뒤에 하늘로 날아갔어요. 그는 아이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매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방문하는 거죠. 아주 너무너무 심플하지만 세계에서 영어로 쓴 시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이 시입니다. 사실은 이게 기쁨을 넘어서 그 당시에 뉴욕에서는요, 1823년도에는 뉴욕의 인구가 막 늘어나면서 그럼 뉴욕에 처음 시작된 게 뭡니까? 갱이잖아요. 갱 멤버들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막 술을 먹고 술을 마시고 먹고 마시고 넣고 이렇게 정말 무질서한 성인들의 겨울 축제가 크리스마스였는데 그걸 이제 돈 많은 뭐 아버지는 또 성공회의 그 성직자이기도 했고요. 그런 축제를 선물을 주고받는데 초점을 맞추고 아이들을 위해서 평화로운 뭐 그런 휴일로 지내는데 도움을 줬다는 그래서 이제 이 시가 더 유명하기 때문에 성 니콜라스의 방문 이 시는 크리스마스를 길들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처음에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려고 쓴 시인데 가족의 친구가 퍼뜨려서 그래서 이제 널리 퍼졌다는 거고 이 무어 시인의 아버지가 컬럼비아 대학 총장까지 지냈는데 성공회 주교였어요. 그리고 부자예요. 또 이 시를 쓴 사람도 히브리어의 전문가로 본인이 기부한 땅에 세워진 신학교에서 교수를 했습니다. 아무튼 지금 같은 크리스마스가 없었던 때에 1820년대에 이 같은 시가 사회 현상을 선물을 주고받고 아이들 뭐 이런 갱단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이제 길들여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은 어쩌면 이 무어라는 시인은 뭐 최초로 히브리어 사전을 편찬을 했다던가 뭐 아니면 너무 부자였으니까 자선을 많이 한 것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지만 책에도 다 운명이 있고 시에도 운명이 있어서 그 놀라운 문화적인 영향이 뭐 크리스마스 기적 뭐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A Visit from Saint Nicholas. 클레멘트 클라크 무어라는 시인의 이 심플한 시가 가장 많이 읽혀지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 같은 시를 읽었고 어린이 그 병원들 가족들을 이렇게 방문해서 함께 이제 질 바이든 여사와 읽었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크리스마스 하면은 우리가 어린이들 같긴 하지만 북미 항공 우주 방위 사령부 그 노레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 이제 그 어린이들에게 꿈을 계속 주는 거죠. 산타클로스 위치가 지금 어디쯤 되는가를 추적을 하는 거잖아요. 이 그 북미 항공 우주 방위 사령부는 북미를 방어하는 미국과 캐나다의 합동 그 군사 연합인데 1955년도에 어떤 어린이가 그 콜로라도주 스프링스에 사는 그 어린이가 5살 소년이 여기에 전화를 걸었답니다. 전화를 걸어서 산타클로스를 좀 찾아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산타클로스의 위치를 추적하기 시작했고 뭐 이 스토리가 진짜이던 아니던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미국과 캐나다 어린이들뿐만이 아니라 대통령까지도 여기에 참여를 해서 어린이들과 막 전화 통화도 했고요. 산타클로스 지금 뭐 어디쯤 있어요. 이런 위치 정보도 좋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북미
항공 우주 방위 사령부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매년 이맘때가 되면 이런 일들을 해주셔서 기쁨을 선사해 줘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십니다 하고 감사한다는 얘기, 그런 얘기도 했고요. 지금 대통령 부부도 쉬고 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그리고 이제 수요일에는 버진 아일랜드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분명한 그 할러데이 중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은 평소에 오늘의 미국 듣고 보셨던 분들 가운데서 상당히 많이 난 no more news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고요. 그러나 뉴스는 이어집니다. 현 대통령의 모습이었고 다시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거 캠페인을 강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연휴를 맞아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그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바이든 특별검사, 제가 헤드라인에서 특별검사들이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한 사람,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한 특별검사 잭 스미스. 그리고 이제 막 대문자로 전체적으로 문장도 길어요. 소셜미디어에 비난하는 소셜미디어 활동으로 크리스마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참 비난하다가 맨 마지막에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썼습니다. 뭐라고 비난했냐면 그들은 나의 캠페인을 스파잉하고 염탐한다는 얘기죠. 의회에 거짓말을 하고 해외 정보 감시국을 속이고, 이거 예전의 스토리들을 쭉 가지고 나오네요. 대통령 선거를 조작했고 아프가니스탄에서 그게 뭐냐, 그리고 조 바이든의 부적절하고 그와 옆에 있는 깡패 같은 사람들, 잭 스미스와 같은 깡패, 특별검사보로 깡패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게 정말 나를 계속 뒤쫓는데 나에 대한 박해 수준은 전례 없지. 여기는 퀘스천 마크를 1, 2, 3를 했습니다. 그걸 선거 개입이라고 한다. 거의 모든 사람들, 극좌 미치광이도 동의하는 게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결정, 이제 수정헌법 14조 3조에 따라서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판결한 그 같은 결정은 극좌 미치광이들도 이거는 정치적으로 정말 잘못된 것이다. 정치적인 일루전, 환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미치광이들도 나는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은 면책 특권이 있다는데 전적으로 동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아무튼 내가 면책 특권이 없으면은 부패한 조 바이든과 그의 특별검사, 그를 따르는 잭 스미스가 이건 나라를 다 파괴할 거야. 그리고 그렇게 파괴해서 그들이 기소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프가니스탄과 남부 국경 문제 때문에 바이든이 기소가 되고 잭 스미스는 보스의 뜻에 부응한 게 나라를 파괴한 혐의로 기소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썼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철군은 트럼프 때 탈레반과 맺은 그것을 이제 바이든 때 행동에 옮긴 것이고, 바이든이 행동에 옮기면서 탈레반이 그 정도 강할 줄 짐작하지 못했다는 실책을 한 것 맞습니다.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의 크리스마스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하면 항상 프란치스코 교황을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실까? 바티칸에서 크리스마스 이브 자정미사에는, 크리스마스에는 이런 생각들을 하죠. 올해 크리스마스는 전부 우리의 마음이 베들레헴에 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베들레헴이 지금 전쟁은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지만 서한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마을이 베들레헴이죠. 예루살렘 바로 아래에 있는.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크리스찬이 있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에서 늘 이맘때가 되면 굉장히 많은 손님들을 모시고 크리스마스 축제 이벤트를 하고 또 다음 1년 어느 달까지 먹을 수 있는 그 같은 경제적인 여력을 마련하는데, 올해는 전쟁이기 때문에 서한 지구에 있는 베들레헴이지만 같은 민족인 가자 지구, 그 베들레헴에서는 남서쪽이죠. 한 43마일 정도 떨어진 가자 지구에서 많은 민족들이 숨지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나이가 많이 드신 부모님들은 가자 지구를 떠나기를 싫어하시고 새로운 곳에 터전을 잡고 사는 것 예전에 다 해봤기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그곳에 계시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도저히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도 할 수 없었고, 심지어는 그 루터교 그 교회의 목사가 크리스마스가 베들레헴에서 그 아기 예수가 탄생한 그런 것이잖아요. 그 이벤트에서 아기 예수가 팔레스타인의 전통 복장으로 감싸져 있고, 그리고는 그 아기 예수의 주변에는
전부 부서진 가자 지구에서 뭐 벽돌, 돌 이렇게 쌓아놓은 이게 지금 올해 2023년도 크리스마스에서 가장 유명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는 이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가자 지구의 잔해 그 아래 러블 그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리의 마음은 크리스마스에 정말 베들레헴에 가 있다. 베들레헴에서 보는 또 가자 지구에 가 있다 하는 거죠. 평화의 왕자가 전쟁에 의해 다시 거부됐다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그 밖에는 이제 소비주의, 뭐 우상 숭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성공, 숫자, 수치로 재는 세속적인 힘과 유명세, 영광에만 탐닉하고 결국은 이제 그게 성취에 집중하게 되는 거다 하는 것을 경고를 했습니다. 이런 때 크리스마스에 전쟁으로 고통받는 형제들에게 가까이 가야지 된다. 팔레스타인, 당연히 이스라엘도 이번 전쟁으로 엄청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비참함 그 밖에 전쟁은 아니어도 배고픔, 노예적인 삶을 사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이게 프란치스코 교황의 메시지인데요. 그런데 이 같은 메시지가 울려 퍼지는 때도 이스라엘은 이번에는 가자 중부입니다. 가자 남부에서 가자 중부로 조금 올라가서 엄청나게 공습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100명 이상이 또 크리스마스에 숨졌다고 하고요. 이스라엘 군인도 15명 숨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는 크리스마스에도 이번 전쟁은 장기전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베들레헴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경제도 지금 굉장히 이번 분기에 줄어드는 경제가 뭐 축소되는 것 너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인구들도 경제 활동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사람들이 일하다가 예비군으로 나가고 해야지 되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선 또 홍해에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비난하면서 우리는 팔레스타인 편이야 하고 지원은 이란으로부터 받는 예멘의 후티 반군의 활동 이어지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이란과 숙적이니까 이걸 이렇게 지켜보고 있고 미국도 함부로 어떻게 하지 못하고 이란을 자극하는 게 싫어서 미국 국내에서는 이 크리스마스 즈음에 예전에 그 베트남전에 반대하면서 시위하듯이 이렇게 비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그만 전쟁하고 전쟁하는 이스라엘 지지하지 말고 평화 휴전을 해라 하는 그런 분위기. 그래서 2023년도에 크리스마스는 보통 매년 이제 크리스마스 때 이제 교황청 그쪽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보면 항상 일관됩니다. 고통받는 사람들, 전쟁에서 갈 곳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이걸 멈춰야지 된다고 하는데 이게 간접적인 것인지 직접적인 것인지 직간접이 다 포함돼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미국 쪽에까지 오고요. 그러나 라이프는 계속 이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아마 다른 때보다 훨씬 많이 라디오를 끄고 일상에 집중하시는 네 좋습니다. 라디오 오늘 하루 안 들으셔도 좋고요. 아무튼 해피한 크리스마스 그리고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 많은 것들을 정리하실 수 있는 2023년도 연말이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뒤에는 제가 박스 뉴스의 커멘테이터가 선정한 2023년도의 아주 중요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선정을 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도 중요하잖아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박스의 그 커멘테이터인 그 조 콘차 씨가 2023년도가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맞죠? 이제 한번 우리가 살았던 1년은 거의 끝나갈 때쯤이면 이제 책에서나 볼 수 있고 직접 체험할 수는 없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오늘 2025년 2023년도에 크리스마스 데이 맞으셨습니다. 혼돈도 있었고 범죄도 많았고 그 박스의 커멘테이터가 얘기하기를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사회적인 분열 또 대선 캠페인은 이미 시작됐고 이 같은 2023년인데 올해 뉴스는 넘쳐났죠. 너무너무 많아서
혼돈, 뭐 바이러스 이미 추악한 이분의 표현입니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 캠페인. 정말 그 뉴스를 좋아하는 분들은 흥미진진하기도 하고 또 우울하기도 했었던 한 해였다. 올해 이제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앞에 뒤에 쭉 얘기를 하실 텐데요. 맨 앞에는 10월 7일 이스라엘 1,400명 이상이 사망하고 200명 이상이 납치된 하마스의 이스라엘 학살 사건 이후에 반유대주의가 촉발돼서 홀로코스트 이후 유대인에 대한 끔찍한 공격으로 기록됐다. 이게 이제 팍스의 커멘테이터가 보는 시각이라는 게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400명 이상이 사망하고 200명 이상이 납치된 하마스의 이스라엘 대학살 사건. 이렇게는 얘기했지만 그 이후에 가자 지구에서 2만 명 이상이 숨지고 5만 명 이상이 다쳤으며 85%의 가자의 사람들이 집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다. 이런 얘기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팍스의 커멘테이터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 특징이 드러나는 것이 미국의 반응은 9.11 때는 하나로 뭉쳤었는데 그때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미국의 대학교 캠퍼스 주요 도시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서 미국 내의 유대인 대학생 중에 거의 4분의 3이 반유대주의를 경험했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반유대주의에 대해서 뭐 다치는 그런 것을 뭐 말로서나 행동으로서나 마음이 다칠 수도 있고요. 목격을 했다. 단지 유대계 학생들이 46%만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하버드 해리스의 조사에 따르면 18살에서 24살 사이 미국인 가운데 51%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 대한 유일한 장기적인 해결책은 이스라엘을 끝내고 하마스와 팔레스타인에게 그 땅을 넘겨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살자고 하는 여론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그냥 완전히 죽여버리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팍스를 보시는 분들은 항상 이 정도의 시각만 보시는 겁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희망은 2020년처럼 아주 강했었던 젊은 유권자들에게 달려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확고한 지지 때문에 바이든은 30살 미만 유권자 사이에서 트럼프를 심하게 뒤지고 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코노미스트와 유가브를 보면은 물론 젊은 유권자 사이에서 전보다 지지율이 줄어들긴 했지만 구태여 또 따지고 보면 그래서 트럼프를 지지할래 하면 젊은 사람들이 그런 이유로 바이든에게서 떠나가긴 했지만 그렇다고 트럼프를 지지하지는 않는다. 여기까지는 이제 이 커멘테이터는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올해 2024년도에 준우승자라고 표현을 하면서 최종 목표가 굉장히 분명해진 도널드 트럼프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박해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그 트럼프 주변, 팍스 이런 곳의 시각입니다. 또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최근 결정이 어떠한 지표라면 민주주의를 구한다는 이름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투표에서 제외하는 것. 이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그 진보에서도 그냥 콜로라도주에서는 반역을 도왔거나 반역 행위에 가담을 했고 적을 이롭게 했다는 그런 그 수정헌법 14조 3항에 의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콜로라도주의 투표용지에서 이름을 올리지 못하도록 자격이 없다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될. 그렇게 콜로라도주의 그 대법관들이 판결을 내렸는데 이건 아니다라고 이분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좌파, 우파, 중도에 있는 일반 사람들에게 너무 간단한 거다.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는 11개월 뒤에 유권자들이 결정하게 하는 게 맞다. 이게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 사법기관에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됐건 아니면 연방 대법원이 됐건 몇몇의 판사가 그런 것을 결정을 해주면 계속 반대쪽에서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도 불만을 품고
뭔가가 그 불만이 계속 남기 때문에 어차피 국민이 잘 몰라서 그렇다 하면은 그것도 국민의 수준이니까 트럼프를 뽑게 내버려둬라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고요. 또 중요한 위스콘신, 네바다, 뭐 미시건, 뭐 이런 애리조나 등의 경합주에서 다음 투표를 선거할 그런 모든 주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제 투표에서 제외시키는데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이번에 콜로라도주 여기에 따라서 그리고 연방 대법원이 거기에 대한 판결을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이 맞아라고 하면 여기저기 경합주에서도 또 소송을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돼서 정말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경합주에서 이름을 투표용지에 올리지 못하게 된다면 미국 정부와 뭐 사법부와 그런 곳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질 겁니다. 뭐 중론이라는 것 인정합니다. 중론까지는 아니더라도 진보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 인정합니다. 자, 그리고 공화당, 하원 공화당은 대공황 이후 의회에서 가장 비생산적인 해로 마무리를 했다. 별로 통과시킨 법안이 없어요. 그리고 뭐 하원 의장도 15번이나 투표해서 겨우 올려놨는데 조건부로 본인들의 조건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백악관과 합의를 해서 그 채무 상한선을 올렸다. 그러므로 미국이 사실은 뭐 채무 불이행은 피할 수 있었는데 그랬다는 이유로 쫓겨냈다. 지금은 이제 마이크 존슨이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이분은 마이크 존슨도 또 같은 이유로 똑같은 케빈 메카시와 같은 운명을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가장 큰 미디어의 패자는 올해 디즈니가 역사상 최악의 해라고 얘기를 해주네요. 8,000명 넘는 직원 해고했고요. 그리고 뭐 영화 마블에서부터 뭐 인디아나 존스 5까지 영화가 박스오피스에서 별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2014년 이후에 처음으로 디즈니 영화가 10억 달러 그 기준, 디즈니 영화의 기준을 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는 플로리다주의 올랜도에 있는 디즈니랜드와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간의 여러 가지 불화, 뭐 그 사회적인 이슈에 있어서의 싸움,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해서 결국은 디즈니는 영화로 인해서만 9억 달러 손실을 입을 테니까 가장 큰 미디어 패자는 디즈니다. 그리고 별로 영예롭지 않은 그런 그 진 사람은 누구냐면 일론 머스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2022년도 10월 달에 트위터를 440억 달러에 살 때도 조금 분명히 그 돈을 많이 주고 산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름을 이제 X로 바꾸고 그리고 인수하고 나서 1년 만에 250억 달러 가치를 잃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이분이 지적한 거예요. 그 중요한 원인은 광고가 다 빠져나갔잖아요. 1년 전과 비교할 때 60%가 줄어들었죠.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 자체도 굉장히 좀 극단적인 이런 것을 옹호하고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도 다 또 트위터에 불러들이고 하니까 점잖은 그런 그 광고주들은 다 트위터에서 X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이분은 이렇게 표현하네요. 좌파에서는 트럼프 뒤를 이어서 일론 머스크를 제2의 두 번째의 악당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최대 미디어에서의 어떤 그 수상자, 이긴 사람은 34살의 가수면서 작곡가면서 저는 비즈니스워먼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테일러 스위프트다. 최근에 세계 경기장을 매진시킨 콘서트장 투어에서 10억 달러 매출 넘었습니다. 뭐 밴드가 있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혼자 가수가. 그리고 그 영화는 개봉 주말에 1억 달러 이상을 벌었고 그래서 이제 영화도 지금 텔레비전에 또 나오네요. 뭐 다큐멘터리 비슷한 거죠. 예전에 밥 딜란 그 라스트 월드 딴딴딴 따다다다따딴딴딴딴딴 그런 식으로. 근데 이 테일러 스위프트 너무 대단했고 또 캔사스 시티 칩스의 타이트 핸드죠. 트라비스 켈스와 그게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었어?
데이트를 하는 건 맞네 하고 전국의 경기장에 참석하기 시작하면서 10월 달에 뉴저지에서 열린 취프하고 제츠 경기에 나가서 막 10대 소녀들이 그냥 쫙 그 경기를 봤잖아요. 시청률 엄청 높았고 운동선수가 아닌데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게 완전히 운동 경기의 시청률을 높였고 이거 스포츠계에서 없었던 일이고 물건도 엄청나게 많이 팔렸잖아요. 세러데이 나이트 풋볼 그 상품 비교할 때 53%나 뛰어 올랐다는 거잖아요. 2,700만 명이나 시청을 해서 슈퍼볼 이후에 2023년도 스포츠 방영사상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가 그 경기장에 나오니까 경기를 하다가 17번이나 중단했대요. 테일러 스위프트 막 보여주고 어떤 때 이제 뭐 칩스가 뭐 뭔가 점수를 내면 막 일어나서 좋아하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런 것. 그리고 이제 이분이 또 가장 중요하게 끝에 얘기한 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이슈죠. 대부분의 언론이 무시한 가장 큰 이야기는 불법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엄청나다 하는 겁니다. 월요일에만 12,600명을 체포했다. 팍스뉴스에 이제 그런 그 보도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예요. 화요일에는 1,500건. 연방정부는 9월 달에 회기가 끝나잖아요. 그래서 9월에 끝난 2023년도 회계 연도에는 240만 건 이상의 이런 체포 케이스가 그 정도 됐다는 겁니다. 사상 최고치. 그리고 그 이전 기록은 2022년, 또 그 이전 기록은 2021년. 한마디로 바이든 대통령 임기 때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 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전례 없는 남쪽에서부터 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뉴욕과 같은 도시가 지금 뭐 에릭 아담스 뉴욕 시장 지지율 28%밖에 안 되거든요. 뭐 여러 가지 뭐 스캔들도 있었지만 뉴욕시 같은 데가 불법 체류자가 너무 많으니까 막 공립학교라든가 호텔에서 뭐 이 불법 체류자들을 잠자게 해야지 되고 또 먹을 것 이런 걸 다 줘야지 되니까 예산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돼서 불법 체류자들이 남부에서부터 미국 내부로 와서 전체적으로 미국의 많은 도시가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굉장히 나쁘다. 나쁜 한 해였다는 것을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 계속 쓴 게 조 컨차라는 박스의 커멘테이터가 본 2023년도 미국에서 가장 심각한 일이었고 내년에도 이게 이제 방법이 없으면 이게 유지가 1년 정도로 될 것이다 하면서 이분은 공화당은 뭔가를 통과시켰는데 민주당이 안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민 정책에 있어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차이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도저히 상대당에서 받아주지 못할 것을 다수당에서 아무리 통과시켜봐야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해서 협상을 하고 합의를 해야지 되는데 그 같은 포괄적인 눈에 띄는 양당의 합의는 로널드 레이건 시대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86년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자,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는 2023년도 경제에 대해서 한번 쭉 돌아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리는 한 12가지 정도가 올해 2023년도 경제는 총 정리할 만한 그런 정도입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당신의 또 다른 가족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지금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경제가 좋은데 왜 계속 경제가 나쁘다고 하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한번 데이터를 보세요.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하니까 그렇잖아요. 올바른 방식으로 제발 보도 좀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거의 70%의 응답자가 바이든 대통령 인플레이션 처리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반 이상은 이 뭐 노동 시장도 좋고 하는데도 경제가 나쁘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하기를 언론이 계속 인플레이션에 말을 하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은 지난번에 팬데믹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높아졌던 그 아주 역사적인 어떤 그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계속 괜찮은데도 두려움을 심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경제가 괜찮은데도 그렇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괜찮았는지
워싱턴 포스트가 12가지 지표를 쫙 이제 그래프까지 그려가면서 설명을 합니다. 어떤 건 트럼프가 잘했고, 어떤 건 바이든이 잘했고, 어떤 건 두 사람 다 잘했고 못했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봐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로 지적을 한 것은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뭔가요? 첫 번째가 일자리부터 할까요? 아무튼 좀 앞에 좀 설명이 있으니까 그 설명도 조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는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대다수는 바이든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운영 방식을 신뢰하는데 두 대통령의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은 almost 팬데믹과 팬데믹 이후의 여진으로 정의가 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코비드 19이 고용 시장을 흔들었고 그 결과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으며 또 연방 빚이 트럼프 시대에도 바이든 시대에도 똑같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경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을 했었던 2017년과는 크게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이든이 3년 안에 1,400만 개 일자리를 추가했고 그러나 그전에 없어졌던 게 너무 많으니까요. 흑인 실업률을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추고 트럼프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학자금 대출 그 부채도 수십억 달러 줄였는데 그에 비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낮은 인플레이션, 사람들이 그거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또 낮은 이자율, 게다 대고 가솔린 값이 굉장히 낮은 시대를 주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12개 차트를 보여주는데 먼저 첫 번째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는 정말 놀랄 정도로 강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 백악관의 가장 큰 승리인데 뭐 이게 워낙에 이 팬데믹 때 사람들이 많이 일자리를 잃어버렸으니까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놀라운 것은 연방준비제도가 11번이나 계속 이자율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이 여전히 강하다는 것. 사람들이 일자리가 있는 한은요, 좀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견뎌내고 지출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동안 1,400만 개 일자리가 늘어나서 월 평균 40만 개가 넘고 지금은 이 정도는 안 되지만요. 그래서 최근에는 조금 그 속도가 늦어져서 11월 달에 19만 9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나왔습니다. 이와 반대로 트럼프 시대에는 첫 번째 3년 동안 한 달에 17만 6천 개 정도 평균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그렇지만 코비드 19으로 2천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갑자기 날아가 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실업률. 2020년과 2021년도 대부분의 코비드 19으로 인한 실업률이 엄청 늘어났던 것을 제외하고 전국적인 실업률은 트럼프 때나 바이든 때나 모두 낮게 유지가 됐습니다.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 실업률은 한 팬데믹 직전에는 3.5%까지 내려갔었고요.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실업률은 그것보다 조금 더 낮습니다. 올해 초에 3.4%까지 낮아졌다가 지금은 3.7% 정도죠. 이래서 이제 특히 뭐 히스패닉, 뭐 흑인 여성, 뭐 이런 사람들 장애인 실업률 괜찮았어요. 바이든 대통령 아래서 최저치.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때는 흑인 실업률 좋다고 굉장히 얘기를 했지만 오히려 바이든 시대 때 더 낮아졌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경제 성장은 미국 경제는 트럼프와 바이든 그 행정부 아래서 꾸준한 속도로 성장했는데 국내 총 생산은 이거 참 뭐라고 말하기 애매하네요. 바이든 취임한 이후에 22% 성장했지만 팬데믹 때 너무 낮았었기 때문에 트럼프 임기 말에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는데 어려웠던 것도 있죠. 팬데믹에 대한 대응과 그로 인한 경제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경제가 늘어난 것은 트럼프 때나 바이든 때나 경제, 연방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었었잖아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기는 좀 힘들죠.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둔화될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가솔린 값이 대통령은 가솔린 값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비드도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뭐 수요가 급증한다던가 이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전체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 때 가솔린 값이 엄청 낮았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이 가솔린 값 때문에 엄청 사람들이 경제가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값이요? 주택은 미국 사람들이 부를 창출하는 가장 큰 방법인데 이게 이제 이자율이 계속 높아지니까 바이든 때에 주택을 살 수 없는 그런 거잖아요. 현재 중간주택 가격은 43만 1,000달러로 지난해 48만 달러보다는 낮았지만 여전히 팬데믹 이전보다는 높습니다. 이자율이 또 높고요. 이자율이 높은데도 가격은 내려가지 않는 게 계속 그 사람들은 주택을 사기를 수요가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니까 아직도 사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가격은 내려가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뭐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의 끊임없는 도전이었고 1년 전보다 여전히 지금 3% 정도, 3%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너무 오랜 동안 물가가 계속 올랐었기 때문에 이걸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자율 같은 경우도 바이든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에 이자율이 낮았었기 때문에.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 시대에는 이자율이 계속 이제 굉장히 올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러 가지 팬데믹 이후에 이유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쓸 수 있는 돈, 그런 쓸 수 있는 돈은 바이든 임기 초기보다 지금은 조금 쓸 수 있는 돈이 적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부가 이렇게 저렇게 돈을 많이 줬었기 때문에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은 꾸준히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돈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또 트럼프가 가솔린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경제 잘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주식시장은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 굉장히 올라갔는데 바이든 임기에도 계속해서 상승해서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 때보다 지금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트럼프 때도 올라갔지만 유지한 것뿐만이 아니라 바이든 때도 더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학자금 대출은 뭐 바이든 대통령이 당연히 뭐 잘했겠죠. 그게 의지이기 때문에 미국인들의 학자금 대출 빚은 10월 달에 1조 7,400억 달러로 연초 기록인 1조 7,700억 달러보다도 좀 줄어들었다. 소비자 심리도 이게 트럼프에게 좋은 겁니다. 경제가 여러 가지로 탄탄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가솔린 값 이런 딱 나한테 와 닿는 이런 것 때문에 소비자 심리가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바이든 때는 굉장히 좋았고요. 연방 적자는 트럼프 정권에서 최고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와서 거기에 또 몇 조 달러를 추가로 하죠. 그래서 두 대통령 시대에 다 연방 적자는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시대가 변하고 있어서요. 이젠 랩에서 실험실에서 다이아몬드가 자랍니다. 막 아프리카에서 피해 투쟁을 하면서 어린이들 수거하고 캐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점점 고급스러워지고 있어서 합성 다이아몬드인 거죠. 인기가 많답니다. 다이아몬드 산업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데 모든 다이아몬드 가격이 기본적으로는 조금 가격이 조금 떨어지고요. 해서 미국 내에 이제 인디펜던트 독립 보석상 가운데서 63%가 랩 실험실 합성 다이아몬드를 판매하는데 1년 전보다도 뭐 한 5% 정도는 늘어났고요. 물론 천연 다이아몬드를 나는 원해. 이런 사람들은 이제 분명히 돈이 너무 많고 투자용이다 하면 그럴 수는 있는데 요즘은 누가 결혼하고 약혼할 때 이걸 투자용으로 나중에 그걸 사랑의 표시인데 이걸 꼭 팔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답니다. 오늘 제가 악시오스 보도를 인용을 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미국 연합이 아니라 연방무역위원회도 2018년도에 합성 다이아몬드라고 딱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헐리우드 같은 데 가면은 합성 다이아몬드를 엄청나게 많이 파는데 1캐럿에서 18캐럿까지 그 이상의 다이아몬드도 뭐 반지 뭐 한 1,500달러에서 18캐럿 얼만큼 큰 거예요? 76,300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데 수백 년 동안의 그 다이아몬드 업계를 이게 이제 다시 뭔가 재편이 된다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연 다이아몬드는 세계 다이아몬드 시장 또 지구도 망가뜨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합성 다이아몬드는 그렇지 않다. 보다 실용적이다.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독점적이었고 부자가 갖고 그런 시절은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크리스마스 날짜를 바꿨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제 1월 달에 1월 초에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1월 7일을 크리스마스로 하다가 이제 유럽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12월 25일 올해 처음 그렇게 했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